1960년대 후반 인디애나주 게리, 기름 냄새와 철공소 굉음이 가득한 작은 산업도시. 그곳의 한 허름한 집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메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중 7번째 아이, 마이클 조지프 잭슨. 훗날 세상을 바꿀 그 소녀는 아직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맞지 않던 나이였다. 그의 아버지 조 잭슨은 강한 사람이었다. 낮에는 철공소에서 일했고 밤에는 밴드에서 기타를 쳤다. 그의 꿈은 하나였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음악의 꿈을 자식들이 대신 이루는 것. 그래서 집은 늘 연습실 같았다. 아이들이 노래를 틀리면 조는 기타로 박자를 다시 쳤고 동작이 어긋나면 같은 부분을 수십 번 반복시켰다. 마이클은 그 연습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프로였다.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눈빛은 언제나 관객을 정확히 향했다. 그는 단지 노래를 외운 게 아니라 노래를 살았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를 두려워했죠. 훗날 마이클이 남긴 이 한마디는 그의 완벽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신앙심 깊은 여성, 부드러운 피아니스트. 그녀는 아이들에게 음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신이 준 선물이라고 가르쳤다. 마이클은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음악이 단지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라는 것을 배웠다. 그가 훗날 세상을 치유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어머니의 신념 덕분이었다. 1968년 조 잭슨은 5 형제를 모아 밴드를 만들었다. 이름은 잭슨5. 동네 공연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무대는 곧 디트로이트의 모타운 레코드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운명 같은 계약이 성사된다. 첫 데뷔곡 I Want You Back은 발매 직후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ABC, You'll Be There, Never Can Say Goodbye. 그들의 노래는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수백만 명이 TV 앞에 앉아 작은 흑인 소년의 춤과 노래에 열광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리드보컬 마이클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묻어났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놀랐고 음악 평론가들은 리틀 스티비 원더라고 불렀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는 누구의 뒤를 잇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시대를 열 사람이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그는 천재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여전히 아이였다. 학교 친구들과 놀 시간은 없었고 생일 파티 대신 리허설이 있었다. 호텔방과 비행기가 그의 일상이었다. 그는 10살 때 이미 세계 투어를 돌았다. 나는 친구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대부분은 무대와 호텔이었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운 아이였다. 조명 아래에서 웃던 소년은 무대가 끝나면 늘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그에게 세상은 항상 유리병 너머에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유일한 순간이 되었다. 가난한 흑인 소년은 가족의 희망이 되었고 세상은 그의 노래에 열광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박수의 이면에서 그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던 아이였다는 걸. 1970년대 초 잭슨5는 이미 가족 밴드의 수준을 넘어 미국 전역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어린 소년들의 노래가 TV와 라디오를 점령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작은 몸으로 무대를 지배하던 소년 마이클이 있었다. ABC는 교과서보다 더 많이 들리는 노래가 되었고 You'll Be There는 가족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곡으로 남았다. 아이들의 웃음 뒤엔 언제나 리듬이 있었고 그 리듬의 중심엔 마이클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이미 10살의 슈퍼스타였다. 그러나 그 성공은 축복이자 굴레였다. 모든 공연은 철저히 통제됐고 모든 말은 계산되어야 했다. 그는 여전히 아이였지만 세상은 그를 어른처럼 대했다. 리허설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무대 조명, 동선, 표정, 손끝 하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대신 지치기 시작했다. 그의 형들은 때때로 평범한 청소년처럼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달랐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다. 형들보다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의 성공을 지탱하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아프면 가족이 아파요.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져요. 그는 그렇게 가족의 꿈을 지키는 작은 기둥이 되었다. 무대 위에 마이클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점점 더 연습된 표정이 되어갔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눈빛은 달라졌다. 그는 자주 거울을 봤다. 그리고 물었다. 이건 진짜 내 얼굴일까?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모습을 좋아하는 걸까? 그는 이미 그 나이에 정체성의 혼란과 싸우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천재 소년이라 불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감정이 있었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평범한 10대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모든 일정은 프로의 기준으로 운영됐다. 그는 노래하는 법을 배웠지만 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 시절의 마이클은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감정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가 성장하며 음악적 감각이 폭발하자 소속사 모타운은 그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더 많이 공연하고 더 자주 녹음하라.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음악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그는 단순히 가수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예술가로, 창작자로 성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그를 통제하려는 산업 시스템과 충돌했다. 나는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마저 누군가의 소유처럼 느껴졌어요. 1975년 그는 형들과 함께 모타운 레코드와 결별을 결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잭슨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쳤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독립이었다. 이때부터 마이클은 음악 외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조명과 카메라를 관찰했고 녹음실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음악의 구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고독했다.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점점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꼈다. 형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통제는 여전했다. 그는 완벽해야만 사랑받는다 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안에는 가수 마이클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인형이 서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연습했다. 계속 만들었다. 무대는 여전히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조명 아래에서 그는 다시 살아났다. 박수 소리가 들리면 그는 모든 두려움을 잊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자신이 되었다. 잭슨 5의 성공은 한 가족의 꿈이자 한 소년의 무게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유로웠지만 무대 밖에서는 점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한다. 이제 나는 나만의 음악을 해야겠다. 1975년 마이클 잭슨은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일부로 남지 않겠다. 잭슨 5의 명성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노래의 주제도 무대의 콘셉트도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도 모두 누군가가 정해주었다. 그는 그 틀을 깨고 싶었다. 더 이상 형제 중 한 명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노래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잭슨스로 재출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음악을 갈망했다. 그는 낮에는 녹음을 하고 밤에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악기를 만졌다.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그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완벽한 소리를 찾기 전엔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안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음악이 자라고 있었다. 1978년 그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난다. 프로듀서 퀸시 존스. 두 사람은 영화 더 위즈의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 그 짧은 인연이 음악사 전체를 바꿔놓는다. 퀸시는 마이클에게 말했다. 넌 가수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야. 그 말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 노래하던 소년이 처음으로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가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9년 그의 첫 진정한 솔로 앨범이 세상에 나왔다. Off the Wall. 이 앨범은 단순한 성공 그 이상이었다. 그는 그 안에서 음악의 경계를 허물었다. 디스코, 펑크, 소울, 팝, 그 모든 장르를 하나로 녹였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리듬이 있었다. 그 리듬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배워온 생존의 언어였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rock with you. 그 노래들은 마이클의 선언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방식으로 춤출 것이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를 다시 봤다. 이건 단순한 흑인 팝이 아니다. 새로운 사운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그는 백인 중심의 팝 시장을 뚫었고 그의 무대에는 인종의 경계가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통했다. 춤, 리듬, 에너지, 그건 언어를 초월한 소통이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서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언론은 그를 기이하다고 말했고 그의 외모 변화와 사생활을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가 백반증으로 피부가 변했을 때조차 그들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택했다. 그는 웃으며 대응했지만 그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나를 보지 않는다. 그의 음악이 커질수록 그의 인간성은 세상 속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982년 그는 새로운 음반 작업에 들어갔다. 그 앨범의 이름은 Thriller. 그는 다시 퀸시 존스와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세상에 혁명을 선물했다. 빌리 진, Beat It, Thriller. 모든 곡이 전설이 되었고 그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올랐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더 이상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무대 위에서만 진짜 내가 돼요. 내려오면 다시 다른 사람이 돼야죠. 그의 성공은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그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가난한 소녀는 세상을 얻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그에게 다시 고독을 돌려주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는 세상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완벽해졌고 그 완벽함 때문에 다시 상처받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팝의 황제였다. 하지만 그 왕관은 누구보다 무거운 고독이었다.